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정부의 규제와 공급 대책에도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값 오름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오를 것이다, 또 하락할 것이다, 각종 전망이 엇갈리면서 실수요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가운데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연구위원,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한문도 겸임교수, 정동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영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2, 3년 내에 집값이 하락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알렸는데 최근에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이어서 노영욱 장관까지 이렇게 집값 하락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두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 발언들, 네. 신빙성, 객관성, 증거 다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저는 노 장관님이 이 부동산 쪽에 전문가인가 전문적인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때도 그게 좀 네, 얘기했었죠.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일단 이제 이번에 크게 이야기들이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향후에 주택이 하향 안정세를 기대하고 있다, 하향 안정될 것이다라는 쪽에 그러니까 좀 조심을 하라, 연끌이나 이런 걸 하지 마라, 이제 이런 어떤 경고성 멘트를 이제 날리시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사전 청약 이번 달부터죠. 사전 청약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저렴하게 공급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걸 기대하고 있어라. 그래서 지금 서둘러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시장 돌아가는 것은 조금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정부가 사실은 이제 6월 달부터 상당히 예. 시장이 안정될 거라고 봤습니다. 양도세도 중중과, 저는 이제 그렇죠. 중중과라고 표현하는데요. 지금 뭐 어마어마하죠, 세율이. 그 다음에 이제 저 종부세 12월 달에 우리가 이제 고지서가 발부될 종부세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뭐 전년 대비해서 거의 세율 자체만 거의 2배 가까이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매물이 굉장히 많이 출회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가격이 안정이 될 것이다. 수급 균형을 갖다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노 장관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곳곳에서 펑크가 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은 이사 대책을 강조하면서 좀 있으면 아마 공급이 안정적으로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도심 네. 공급이 사실은 시장에서 기대하는 게 가장 크거든요. 그런데 도심 같은 경우에는 뭐 과천을 시작해서 네. 이번에 태릉 쪽에 있어서도 공급 계획 자체가 내년에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약속했던 도심의 공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지금 되는 상황들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렇다 보면은 지금 정부로서도 세제까지 해서 최강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사실상 더 이상의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 상황은 아닌데 지금 시장 상황은 아시다시피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19년 만에 최고의 상반기 상승폭이 최고의 상승폭을 기대하고 예.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시장은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추가적으로 뭔가 내놓을 수단들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심리전으로 전환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관님께서 하셔야 될 일도 지금 제대로 좀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 그렇게 그런 거로 간섭을 하거나 이렇게 할 지금 상황이 아니지 않냐. 네. 본인의 일이라도 먼저 잘 처리한 후에 시장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주무부처 장관이기 때문에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대로 분석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할 텐데 노영욱 장관은 일단 시장 불안의 원인으로 초저금리, 유동성 확대, 그리고 규제 완화, 개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지금의 집값 상승을 가져왔고 향후 2, 3년 내에는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집값 2, 3년 뒤에 하락한다는 표현을 이제 하셨는데요. 네네. 이제 복합적인 건데 예전에 원인 분석에 대해서는 노영욱 국토부 장관이 아마 원인 분석을 한다 그래도 시장에서 저분 말을 누가 100% 믿겠어요. 이미 다 시장에서 인지된 상태지 않습니까? 굳이 얘기 안 하셔도 됐고 중요한 거는 주택가격을 어떻게 안정시키겠다는 정확한 로드맵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일단 한 가지는 있죠. 긍정적으로 보는 면은 이제 3기 신도시 분양에 대해서 네.
이 분양가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언급을 했어요. 네, 주변 시세 해가지고, 60에서 네, 80% 그러니까 주변 시세 수준으로. 60에서 80%인데 이제 보도에는 많이 안 나는데요. 구체적인 수치까지 다 얘기했습니다. 네네네. 20평에서 25평대가 3억 5천에서 4억 5천 사이에요. 그러면 신규 주택이라는 점에서 본다라면 이게 좀 상당히 반응이 있을 것 저렴하다라고, 같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사전 청약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 청약 때 이제 본 분양가가 확정이 되는 거지. 이건 예정 분양가거든요.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경쟁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이게 홍보를 거의 안 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왜 지금까지 좀 장관이 되신 지 꽤 시간이 지났잖아요. 네네. 언급이 별로 없고 주택 전문가 협회 분들 좀 만나신 거 외에는 특별히 뭐 오세훈 시장 만나고 이거 외에는 특별히 어떤 이 신호를 준 게 없습니다. 시장에. 뒤늦게 이제 어제 주신 건데 거기다 대고 이제 무조건 2, 3일 내에 하락한다. 그 말을 단순하게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하락한다는 얘기 없이 차라리 그 말씀 드린 대로 이제 분양가는 이렇다. 그 3기 신도시로 좀 저거 하라. 그리고 이사 대책에 대해서 언급이 또 없어요. 네네. 그것도 좀 제가 좀 부정적으로 좀 보고 그리고 표현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무리하게 영끌에 나선다라면 나중에 힘든 상황에 부딪힐 수 있으니까 투자에 유의해달라고 합니다. 이건 시장 분석을 너무 못한 거죠. 지금 젊은이나 3040 세대들이 영끌하는 게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이 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집값이 더 오를까 불안해서 실수요자입니다. 지금이라도 사야지 못 산다는 네, 더 불안감이 올라가면 있는 이건 거죠. 좀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러니까 먼저 제가 볼 때는 사과를 먼저 좀 해줬으면 네? 불안감을 뭐 조정 못한 것에 좀 사과드리고 2, 3년 뒤에 이렇게 이제 봉급을 하니 이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얘기를 하면 금리 인상도 좀 예정돼 있으니 이런 걸 감안하셔서 내집 마련이나 투자 이렇게 같이 묶었으면 좋은데 관점 자체가 투자하는 세력으로 몰고 가니까 이것도 분석이 잘못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워딩도 조금 문제가 있었고 지금 이제 늦었지만 어제 이제 얘기하셨으니까 2, 3일 간격으로 계속 좀 시장에다가 신호를 주고 로드맵에 대해서 이사 대책도 네. 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명확한 모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불안한 게 그죠. 정확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내용이 있으면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다 보니까 시장이 불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 정확한 로드맵을 주고 지금의 어떤 집값 어떤 상승세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인 거를 막을 수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못 네. 막으니까 여기까지 왔었고 인정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게 펼쳐지니 감안하셔서 내 집 마련이나 이렇게 투자에 좀 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협조 형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 하락하냐 하지 마라. 예전의 모습하고 별로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바꿔서 좀 신호를 시장에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에도 일관되게 경제부총리부터 해서 국토부 장관 모두 다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에 대한 신뢰성이 얼마나 있을까에 대해서는 뭐 시장에서는 좀 반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그게 정말 어떤 수사적 레토릭으로 정치적 쇼를 위해서 한 발언이 아니고 뭔가 나름대로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을 것이다라고 최대한 선에서 이해를 하자면 굳이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 틀린 말은 아니죠. 1%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가능성은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이제 미국 연준도 그렇고 이제 한은의 이제 김주일 총리도 그렇고 약간 이제 금리 인상 논의를 서서히 하고 있어요. 연내에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정상화하겠다라는 이런 조금 간접적인 시그널도 줬고 그래서 금리가 당연히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 그 여파로 필연적으로 부동산은 조금 감소할 여지가 있겠죠. 근데 그건 거를 고려를 하고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또 정말 공교롭게도 김부겸 국무총리께서는 지금 수렁에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할 수만 있으면 어떤 정책이든 훔쳐서라도 가져오겠다 네, 이런 오고 얘기를 싶다라는 했는데 얘기겠죠. 아니 그러면 국토부 장관은 집값 안정을 시킬 자신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총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고 서로 내부적으로 소통을 전혀 안 하는 시스템 같기는 한데 그래서 그냥 시장에 좀 안심을 주려고 하는 어떤 정치인의 멘트로 보이는 것이지 이게 어떤 전문가적인 분석이 뒷받침돼서 과연 이제 시장에게 어떤 매수 심리를 진정시키는 정도의 발언은 아니었다. 네. 저희는 그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시장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시세가 6억 원이 넘는 이제 아파트 6억 원 밑에 있는 아파트 중에 세 채 중 한 채가 줄었다,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좀 서울에 살기가 참 어려워지고 있다. 6억 원 이하의 아파트들이 없어지고 이게 이제 가격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 특히 저희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지만 뭐 광진구, 은평구, 동작구, 강동구 이런 곳은 6억 원 이하 아파트가 뭐 절반 넘게 없어지는. 그죠. 저게 지금 가격이 화면에 나온 저 내용이 예. 가격이 저렇게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집이 줄었다는 그렇죠. 얘기입니다. 예. 그 집 오해하시면 하나하나 한 채 한 채가 줄어서 50%대, 뭐 70%대까지도 집값 집이 개체가 많이 줄었다라는 얘기인데 네, 맞습니다. 참 씁쓸하죠. 이런데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시장에서는 이 말을 과연 믿을까에 대해서는 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 좀 시장 진단을 좀 하는데요. 그 하기 전에 하나 제가 아까 우리 노 장관님 관련해서 하나 더 첨언을 좀 하자면 예. 지금 이제 사전 청약과 관련해서 시세의 60%에서 80% 정도로 공급을 할 예정이다. 네.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세요. 시세 대비해서 굉장히 저렴하니까. 네. 근데 거기서 워딩에서 정확하게 사실 하자면 현재 시세의 예를 들어 60에서 80%로 할 예정입니다 했으면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셔도 좋은데요. 시세의 60%에서 80%는 현재 시세가 계속해서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즉 사전 청약 이후 본 청약까지 가격 상승세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은 생각하는 것보다 분양가는 지금 장관님께서 이야기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가격이 될 수도 있다는 점, 그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조금 이해를 하시고 아마 그걸 갖다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집값이 떨어진다는 전제를 깔고 있나 본데요. 그렇죠. 아니 이제 그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보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이것은 허언이 될 수가 있고 잘못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예. 지금 시장 상황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 지금 노 장관님께서는 뭐 그 부분에서 가격 하락 가능성도 언급을 하시고 계시지만 저는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전체적인 주택 가격의 가격 시세 자체가 전반적으로 상향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서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 자체가 희미해지게 되니까 멀어지게 되니까 이것이 참 문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매매 가격은 또 한없이 올라가고 있지만 전세 가격도 한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도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의 주거 자체가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기에도 현실은 지금 굉장히 고단한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땅에 딛고 살고 있는 이 전세살이의 부분도 지금 가격이나 매물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힘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들이 그나마 많은 이제 희망을 가졌던 그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희망을 가졌던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저가, 소형 이 부분들 사실은 뭐 한강변에 뭐 저 평당 뭐 1억 원을 넘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서민들의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남 얘기처럼 느껴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렇더라도 주변에 사실은 저렴한 소형 주택이 더 있으면 거기에 있으면서 미래의 꿈을 키워 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 소형 주택들이 아까 우리 화면에서도 보시다시피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가의 주택, 즉 6억 미만 예전에 한 3억대 하던 게 거의 뭐 6억대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요. 비싸졌죠. 지금 강북의 경우에도 아주 그 선도에 브랜드가 있는 신형 어떤 주택의 경우에는 지금 15억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2, 3년 만에, 3, 4년 만에 이런 어떤 변화를 겪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고 정부의 이야기, 즉 내 집 마련의 꿈을 충분히 현실화시켜준다는 그 이야기가 과연 믿어도 되는 것인지 지금은 정부의 이야기를 부인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 믿고 싶은데 믿어도 되는 것인지라고 전문가들에게 사실은 물어오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네. 참 전문가 입장에서도 이거 말 한 번 잘못해주면 그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그렇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 상황은 사실은 한 치 앞을 사실 단정하기도 쉽지 않은 왜냐하면 또 변수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금리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서민들의 삶은 제가 볼 때는 당분간 그렇게 편안한 삶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 6억이라는 돈도 적은 돈은 아닌데 참 6억 원 이하 아파트가 이렇게 없어졌다고 하니까 네. 참 집 사기 정말 어렵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네, 맞습니다. 현실은 그렇게 됐고 예. 이제 당정청이 너무 지금 안이한 거죠. 제가 볼 때는 계속적으로 뭐 밤새 업무를 해서라도 네. 정확한 신화 로드맵과 또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지금 뭐 대선 그쪽으로 자꾸 신경이 팔리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좀 많이는 안 좋습니다. 다만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위안을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 주셨는데 예정 분양가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정 분양가를 던져놓고 나서 그거 외에 10에서 20% 이상으로 이렇게 변동성을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택지비를 계산하고 다 계산해서 현재 상황에서 예정 분양가를 던졌기 때문에 네. 주택가격이 오르든 안 오르든 원가는 똑같잖아요. 정부 입장에서.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많이 못 올린다. 그래서 올려봤자 10%선 3억 5천이면 뭐 3억 8천 뭐 이 정도로 되니까 4억 안쪽으로 될 것이다. 역으로 또 이제 만약에 시장이 지금 뭐 주기적으로 벌써 한 7, 8년째 올랐기 때문에 피로감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지금 거래량이 지금 안 받쳐주고 있어요. 지금 이 정도라면 불안감이 예전 영골처럼 하면 7, 8천대를 서울시가 유지해야 되는데 계속 3천대에서 머물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올라가는 이번 달까지 좀 봐야 되는데 하여간 예전 같지는 않다 거래량이. 그러나 이제 갭 투자도 또 많아요. 지금 보면 미리 아까 말씀하셨는데 미리 사두는 분들이죠. 투자가 아니라 집 불안해서 사두신 분들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 가격 대비 예정 분양가랑 비교를 해보면 이제 고민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수요자 입장에서. 다만 이제 서울이 아니란 얘기죠. 이제 서울에서 가깝긴 한데 이런 부분하고 이제 두 번째 추가로 말씀드릴 게 전세 매물하고 이게 시가 말랐다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이제 조금 말씀 주셨는데 실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전세 가격도 지금 상당히 높아요. 높고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출 규제를 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매매 대출도 뭐 립서비스로 대출 뭐 증가한다 그랬지만 DSR을 고정시켜놔서 네, 뭐 그렇죠. 신용만 돼가지고 도리어 욕을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뭐 대출 확대 여력은 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을 할 때 주택 가격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6억 이상 아파트가 줄는 것처럼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가격에 대한 어떤 피로감 때문에 거래량이 지금 못 받쳐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개념에서 전세하고 매매 물건의 감소나 증가 추세를 봐야 되는데. 작년 영끌할 시절에 전세 매물 물량하고 월세 매물 물량 그리고 매매 물량에 비해서 매매 물량은 현재 시점으로 보면 30%가 늘어나 있고요. 전세 월세는 다 200% 이상 늘어나 있습니다. 7천, 8천대 것들이 월세는 16,000건대 그리고 전세는 2만 건대인데 요즘 이제 양도세 중과 들어가면서 조금 매물이 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한 7, 8% 줄었어요. 서울 물량이 전세하고 월세가. 근데 이제 시계열로 본다면 작년부터 10개월 안에 작년 10개월 전에 비하면 엄청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많이 안 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같이 보셔야 된다. 일시적으로 지금 양도세 중과 이제 시작으로 인해서 매물 감소 현상이 지금 나타났는데 이것이 과연 다음 달, 이번 달까지 이어져서 계속 매물이 계속 준다라면 시장에 또 불안 요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하고 거래량과 그리고 3기 신도시 분양 가격과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타입. 이거를 시장에서 같이 보셔서 시장에 대처하셔야지 네. 한쪽으로만 보시면은 좀 판단 차고가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볼 때는 좀 통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세네 가지를 같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뭐 서울 안에서 6억 원 밑도는 이제 아파트들이 줄어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하시는 게 그나마 도전할 수 있는 게 청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약의 문을 두드리지만 이 시장도 참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했던 반포에 있는 레미안 원베일리 청약을 좀 체크를 해보면 평균 경쟁률이 161.2대 1이고요. 한 명이 되는 거죠. 161명 중에. 그리고 꿈의 점수라고 하는 청약 점수 만점인 84점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청약도 연끌해도 지금 될까 말까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들이 그냥 집을 사려고 하니까 집값이 너무 비싸서 못 사겠고 그나마 청약을 하려고 하니까 청약 점수가 안 돼서 못 되겠고 사실 84점 맞으려면 무주택 기간 15년 만점 맞으려면 40대는 돼야 되는 40대 중반은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사실 20, 30대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번 저 케이스 중에서도 30대에서 2명만 이번에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됐고 20대는 아예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집 값이 오르기 전에 안 사면 놓치는 거라는 생각이 심리가 지배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일단 좀 앵커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거의 30번에 육박하게 지금 여러 번 시행을 하면서 예. 뭐 조삼모사격의 시행이라는 비판이 많았는데 청약제도의 변경도 그 못지않았습니다. 20번이 이미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그 20번 넘게 개정한 것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 뭐 그렇다고 하면 그 변경 이제 개정 자체가 소위 이제 나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데
어떻게 개정을 하더라도 부작용이 나타나고 그 부작용을 전체적으로 유기적 관점에서 수용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고려를 했었어야 되는데 계속 부작용 누르는 식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의 두더지 효과가 뭐 청약제도에서도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되게 놀란 게 그 84점 만점 통장이 지금 8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8개가 나온다라는 거는 먼저 부양가족 수 총 만점 35점을 채우기 위해서는 거의 이제 뭐 6명이 있어야 되죠. 예, 본인 이상 포함해 7명. 네, 예, 그러다 본인 보니까 포함 거의 3대가 같이 살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이고 이제 무주택 기간, 그다음에 가입 기간까지 고려해서 만점을 받았다는 건데, 근데 이분들이 만점을 받은 아파트 자체가 소위 중저가가 아니에요. 이번에 뭐 일단 반포에 언론에서 있고요. 많이 나와서 아시겠지만 예. 마지막으로 이제 당첨된 수분양자들께서는 이제 레미안 원 베일리 같은 경우, 그리고 그 전에 서초동에 있는 모 아파트의 펜트하우스도 만점자가 당첨이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그분들이 평소에 집을 보유하지 않고 소위 말해서 은행의 예금이나 뭐 주식이나 현금성 또는 또 이제 금융자산, 유동성이 큰 자산만 가지고 있어서 사실 이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근데 통상 이제 그런 확률은 많지는 않겠죠. 보통 이제 최소한 이제 어느 정도 자산이 있으면 주택 한 채 정도는 구입을 해놓는 게 상식인데 무주택 기간으로 있으면서 이 많은 어떤 현금 자산이나 금융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의심스럽긴 해요. 근데 그거는 그냥 막연히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건데 예. 그분들이 이제 뭐 왜냐하면 대출이 이제 15억 이상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사실 이제 기존 청약 제도의 문제점 때문에 여러 번 이제 정부가 청약 제도를 변경을 했는데 딱 조금 임팩트 있게 집어볼 수 있는 두 가지 그 제도 개선이 있었는데요. 원래 이제 2018년 9월 13일 대책 때 기존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추첨제나 이런 것이 조금 같이 시행이 되다가 9.13 대책에서는 이제 가점제를 이제 대폭 강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기 가열지구의 경우에 전용 85제곱미터 이상, 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이제 전용 면적으로 따지면 한 18평 정도는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점제 이거 뭐 이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뭐 이렇게 뭐 사람 이제 추첨이 된다고, 그러니까 선정이 된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이게 이제 단점이 뭐냐고 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중장년층으로 갈수록 청약 점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뭐 이제 가입 기간도 길 것이고 부양가족도 훨씬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대 간 계층 간의 갈등으로 이어져 가지고 2035, 30 세대들은 아무리 이제 뭐 청약 저축을 하고 뭐 최대한 노력을 해도 중장년층을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청약 통장 무용론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이사 대책을 나오면서 또 바꿨어요. 네. 적어도 이제 공공 분양에 있어서 뭐 84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특공을 좀 줄이고 이제 일반 공급을 늘려가지고 어차피 뭐 그 청약 기존의 청약 제도를 가지고는 20, 30대에서 이렇게 뭐 당첨될 확률이 높지 않으니까 차라리 일반 공급을 좀 늘려서 거기서라도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배려를 해줬는데, 근데 사실 이런 청약 제도를 어느 정도 손본다고 해서 이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실 모든 문제가 잘 알다시피 결국은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김부겸 총리께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방향 감각을 상실하셨는데, 사실 전문가들이 물론 이제 또 각 뭐 개별 전문가들 따라서 미세하게 차이는 있지만 공통점을 추려보면 이겁니다. 그 공급을 어느 정도 확대를 해가지고 네. 시장에서 충분한 물량을 공급을 할 것. 그래서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겠죠. 기존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내놓게 하는 방법과 신축 주택을 내놓는 방법인데, 후자는 시간이 좀 걸리고 전자 같은 경우는 좀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주택 공급에 있어서도 공공 부분만 강조할 것이 아니고 민간까지 같이 이렇게 투트랙으로 확실히 가야 된다라는 그런 신호를 줘서 적어도 매수 심리를 진정시키는 그런 확실한 어떤 정부의 그런 정책 발표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발표가 없이 계속 땜박질식으로 뭐 청약제도를 수시적으로 손본다.
이런 것들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사실 이렇게 청약을 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뭐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집을 그냥 사기도 힘드니까 네. 앞서 말씀 주신 갭 투자하는 것도 나름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매수 그렇죠. 가격이랑 네.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 차이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근데 다른 집은 사기가 어렵고 이러니까 전세 뭐 대출 좀 받아서라도 갭 투자에 욕심을 내는 게 시장에서는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가 갭 생각이 듭니다. 투자를 사실은 이번 정부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또 마치 뭐 범죄에 속할 정도로 투기의 어떤 수단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갭 투자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사실 주택 가격의 변동성이 대단히 큰 상태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언제까지나 밀어놓을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장 손에 쥔 어떤 돈은 없는 상황, 자금이 없는 상황이라면은 말 그대로 갭 투자라는 게 이제 레버리지 효과, 즉 그 책 여러 가지 이제 뭐 대출을 받는다든지 그다음에 전세 가격이 높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에 충분히 의지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좀 조기에 실현시킬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다. 그러면서 본인은 또 정작 그 마련된 주택에는 정말 살고 싶지만 그런 부분에서 살지는 못하면서 전세를 언젠가 줘야 이제 되니까. 집을 살 때를 기다리면서 다시 또 추가적인 그 대출금을 갚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가는 그 모습이 결국 저는 나쁘다고 보이지 않는데 이제 모든 어떤 갭 투자 방식 자체에 대한 참여하는 사람들을 사실은 굉장히 투기꾼으로 이제 몰아가는 정부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갭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금 부자가 아니라면은 뭐 부모 찬스라도 이렇게 쓸 수 있는 현금 부자가 아니라면은 사실 갭 투자 이외에 지금의 가격 상승이 너무나 가팔랐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보면 갭 투자를 어떻게 보면 이게 가도록 그쪽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종용한 것과 다름이 없는 상황이 아니냐. 가격은 너무 높아져 버렸고 대출 문턱은 다 막아놓은 상태에서 그러면 무주택자하고 사실 저소득에다가 충분한 자산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주택 선택의 기회마저 그러면 빼앗아 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갭 투자에 대해서 조금 다시 봐야 되는데 현재 사실은 여러 가지 DSR이나 새롭게 이제 강화되면서 은행 문턱, 그 금융권의 어떤 문턱을 놓고 해가지고 내 또 작은 부분을 갖다가 모자라는 부분들을 충족시키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인데 마침 지금 매매가 상승과 함께 전세 가격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예전보다 전세가율 자체는 뭐 서울 같은 경우는 55%라고 해서 예전보다 낮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집값이 높아졌다 보니까 그것에 55%로 하더라도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사실은 큰 어떤 그 자체를 전세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지금 수단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갭 투자 부분에 대해서도 막연히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금이 충분치 않는 사람들 그리고 또 젊은 세대들에게는 충분히 그런 어떤 청약 통장을 통해서 주택 마련의 기회를 갖다가 얻기가 쉽지 않은 현실적인 장벽 앞에 놓인 분들한테는 갭 투자에 대해서도 건전하게 그리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서 땀을 흘릴 수 있는 건전하게 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오히려 적극적인 어떤 양성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지 그것을 무조건 나쁜 거니까 근처에 가지 마. 이것은 정부의 정책 선택에 있어서 방향성이 조금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정부가 우려하는 거는 한 명이 여러 채를 막 갖고 있는 그런 문어발식 그렇죠. 갭 투자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걸 텐데 시장이 워낙 청약도 어렵고 집 사기도 어렵다 보니까 갭 투자를 고민하시는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냐라는 지적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사실 갭 투자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갭 실수요자라고 해야겠죠. 그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한 투자라는 것 표현 같습니다. 자체가. 갭 투자자들은 이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는 걸 활용해서 사고서 2년 보유했다 팔면 양도세비가 있으니까 또 사고 또 팔고 또 이거를 계속 해왔어요. 그 전에 이제 투자나 투기하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근데 네네. 그거를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방치해 왔다가 방치해 오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빨리 안 잡고 그걸 좀 루즈하게 놔뒀었죠. 네네. 그리고 뒤늦게 이제서야 좀 이제 강화를 했죠. 그래서 1세대 1주택 갭 투자에 대해서는 그건 갭 투자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실수요잖아요. 그거는 제어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본인이 집을 사두겠다는데. 근데 이제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좀 줄여놨죠. 이제 올해 초부터죠. 사고 나면은 예전에는 그 전에 주택을 새로 산 주택이 있을 때 3년 안에 팔거나 또 줄여서 2년 안에 팔면 양도세가 100% 면제예요. 그러니까 그걸 많이 이용해서 갭 투자를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분양권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2020년, 21년 올해부터는 이제 전면 적용이 돼서 분양권이고 주택이고 간에 종전주택에서 이번 새로 산 거에서 그 파는 기간을 1년으로 지금 줄여놨어요. 그래서
예전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갭 투자자들이 지금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불안하니까 아까 위원님이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수요 갭 투자분들은 불안감을 느껴 시장에 진입하게 된 거고 실제로 거래량의 50%가 지금 실수요 갭이에요. 근데 또 유념할 게 뭐냐면 그 거래량 중에 대부분의 면적들이 6억, 7억, 8억 이하에 치중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가 주택에는 일부 고가 주택 수요자들이 적용하고 있지만 지금 전체 서울 거래량의 3천, 4천 건 중에 2천 건 정도가 다 6억, 7억, 8억대 이제 중저가에 지금 몰려 있다는 얘기죠. 그건 뭐냐면 시장에서 정부의 공급 대책에 대해서 신뢰감을 못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량이 지금 없잖아요.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강화가 같이 겹쳐지면서 어느 누가 그 집을 팔려고 내놓겠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일시적 이주택자들이 양도세 비과세 대상도 있지만 그냥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지금 양도세 중과하기 때문에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네. 바보죠. 사실 80%를 내야 되는데 누가 내겠어요. 그러면 정부가 이념적으로 뭐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는 양도세 중과가 불로소득에서 맞지만 진짜 국민을 위한다라면 정책 개념으로 돌아와서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 좀 완화를 해주고 안 내는 게 아니잖아요. 80%를 낼 게 아니라 50%만 내도 조금 더 그분이 가지고 세금 들 거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네. 물건이 시장에 나오면 이주택자가 지금 갖고 있는 물량들이 서울에만 50만, 70만 채 돼요. 그 물량이 지금 짜낸 게 20만, 30만인데 그 물량을 편안하게 선순환하게 시장에 풀어준다라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국민들이 체감하는 어떤 주택 가격의 하방 압력이 돼서 시장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또 매도하고 싶어도 지금 못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이 네. 부분을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라면 이 징벌적으로만 100%갈 것이 아니라 징벌적인 제도는 다 세팅해 놨잖아요. 네. 그럼 공급이 지금 목적인데 지금 사전 분양이지 바로 입지 못하잖아요. 이사 대책도 마찬가지고. 2, 3년 동안 조금 미스매치가 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선순환적으로 좀 판단하고 타당성 있게 하셔서 제가 볼 때 일시적으로 한 네. 6개월 정도라도, 1년 정도라도 일시적 완화를 주면 제가 볼 땐 우리 갭 투자 일시적 일가구 주택 이분들도 사실 매도할 마음이 충분히 있으시거든요. 근데 매도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을 좀 정부가 신경 써서 조금 완화해 줬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그 지금 뭐 시간상 제가 지금 두 분 말씀에 짧게 첨언을 드리면 일단 갭 투자 자체가 전부 다 어떤 규제를 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제가 두 박사님의 의견에 동조를 하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모녀 두 분이서 500채의 그 주택을 갭 투자를 했지 네. 않습니까? 뭐 그리고 지금 소위 주식 용어인데 데이 트레이더, 스캘핑 이런 용어들이 부동산에서 부동산 스캘핑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시가 1, 2억 미만으로 뭐 한 달 사이에 사고 팔았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이런 식의 투기용 갭 투자들에 대해서 국한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그 경계는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시장 자체는 크게 3분할을 하면 무주택자, 1주택자, 유주택자, 이렇게 다주택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 가지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시장 전체에 안정적인 주거 공급 기능을 해요. 왜냐하면 무주택자는 다주택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1주택자는 당연히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고 하면 지금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고 하면 주택시장과 임대시장을 각각 별개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개는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관이 있어가지고 주택시장 가격이 불안해도 임대시장이 불안해지고 역으로 임대시장이 불안해도 주택시장이 불안해집니다. 그 왜 그러냐고 하면 지금 이제 정부가 세입자는 약자라는 전제하에서 소위 이제 허그나 또는 이제 서울보증보험 이런 데서 그 외에 또 한 군데까지 포함해서 세 군데에서 전세 대출과 관련해서 보증을 받으면 특별히 DSR 심사를 하지 않고 전세 대출은 그냥 뭐 조건 없이 해줍니다. 그러면 전세 가격은 지금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세 가격 상승은 기본적으로 어떤 부작용을 가져와요? 갭 투자에서 갭이 줄어드는 효과가 그렇겠죠. 나타나는 거죠. 조금만 있어도 예, 쉽게 그러니까 할수 있게 그래서 되는. 갭 투자자가 소위 말해서 투기용 갭 투자가 더 성행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옥션 시장의 민간 정부에서의 공공 그래서 주택 공급 계획 그 개발 계획은요. 반드시 필요한 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임대시장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채 더 사서 이주를 하거나 원래 다주택자라서 딴 데 이사 갈 여력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임대시장이 필요하게 돼요. 그런 경우에 역으로 이제 대거 지금 반포 지역 같은 경우는 2, 3천 세대 이상이 임대시장을 찾아서 이주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주를 하고 나면 전세 시장에서 수요가 높아지면 다시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그러면 갭이 줄어들어서
또다시 갭투자가 갭 투자가 네. 성행하고 그러면 서울 가격이 상승하면 또 거기서 끌어들이는 효과로 지방 가격이 상승하고 그러니까 정부는 반드시 임대 시장과 주택 시장이 유기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는 걸 보고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는 국지적인 현상만 보고 시행을 하다 보면 이런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평생 계속 땜방지 치고의 정책을 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사실 정치권에서는 이미 대선 전국으로 들어선 상황에서 이제 이번 대선은 부동산 대선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야에서 지금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예비 후보들의 정책을 좀 검토를 해보려고 하는데 앞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양도세는 이미 중과가 됐고 이제 종부세도 강화가 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세금 제도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일단 세금을 뭐 징벌 수준의 제재까지도 검토하는 식으로 해서 과세를 좀 크게 해서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겠다라는 보관을 갖고 있고 윤석열 전 총장은 종부세 자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그렇죠. 있거든요. 완전히 상반된 상반된. 지금 스탠스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이 후보 1, 2거든요. 지금 네네. 여론조사하면 엎치락뒤치락 해도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지금 화면에 나오다시피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 있다. 저는 오히려 이재명 지금 대통령 후보 앞으로 되실 분 예. 저분이 이제 저렇게 부동산 시장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정치적인 어떤 표현일 수도 있는데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정부가 결국은 5년 가까운 세월을 통해서 온갖 정책이나 이런 걸 쏟아냈지만 시장은 안정은커녕 지금 굉장히 높은 어떤 가격 상승률을 보일 정도로 네. 오히려 시장은 더 혼란스럽게 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지금 이제 저분이 어떤 하나의 자기 방식 혹은 자기의 정책의 어떤 대안으로서 세금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현 정부는 늦게서 깨달은 게 이제 공급을 좀 충분히 해서 수급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가격이 안정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이분은 이제 세금을 굉장히 징벌적이라는 단어 자체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즉 시장의 하나의 범죄자에 대해서 처벌이라는 그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징벌적 세금을 통해서 비주거용 실거주 요건이 아니거나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세금을 갖다가 말 그대로 폭탄 이상의 그걸 해서 그냥 퍼붓겠다는 얘기겠죠. 퍼부어가지고 하겠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현재는 우리가 보유세나 거래세 모두가 지금 세계의 거의 탑권에 해당되는 정도로 지금 이 정부 들어서서 세금은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장에 대한 기본, 즉 시장 자율적인 기능이라든지 시장 경제 질서 자체에 조금 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걱정스러운 측면들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주택 매입 공사라는 걸 같이 이제 주택 매입 네. 공사라는 걸 해가지고 지금 그 말을 했어요. 시장에서 지금 뭐 집을 가진 사람이 안 내놓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집값이 떨어지면은 그 집을 왕창 사가지고 어떻게 보면 좋은 표현을 하면 예전에 이제 주택은행, 토지은행 이런 개념인데 사가지고 있다가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것을 이제 팔거나 혹은 뭐 임대주택으로 돌리거나 이제 뭐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잘 듣다 보면은 그러면은 이 국가에서 어떤 공사를 만들면 그건 법인채고 그 부분에서 주택을 저렴하게 확 해가지고 비쌀 때 파는 것은 말 그대로 집 장사하는 게 아닌가. 자, 그러면 구입할 때 자금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며 정말 그 부분을 가서 수익을 남기고 파는 게 이 정부가 과연 부동산 시장에 개입해서 하는 게 옳은 것인가라는 많은 의문점이 있는데 그 근간에는 결국 이런 게 같습니다. 지금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공공에서 주도하겠다. 모든 것을 갖다가 공급도 그렇고 어떤 공공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주도하고 감독하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개념을 설정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 부분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즉 공공에서 이것을 갖다가 완전히 이제 들어가서 공공에서 모든 것을 다 통제하는 쪽으로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데서 저는 사실은 조금 많은 걱정이 됩니다. 네, 사실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적인 방향을 보면 뭐 세금이나 그다음에 뭐 금융 혜택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정부가 억지로 개입을 해서 좀 가격을 좀 조정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쉽게 잡을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좀 보셨어요? 물론 이번 문재인 정부의 어떤 연장선보다 더 강화가 돼가지고 네. 저는 조금 놀라긴 했는데요. 저는 개념을 좀 이재명 지사께서 조금 뭐랄까요,
자신감이 좀 너무 이렇게 강한가요? 편향적으로 가실 것보다는 아, 네. 제가 볼 때 뭐냐면 공급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내용 자체가 수요를 이렇게 억제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네, 편가르기의 어떤 분위기가 좀 나잖아요. 그게 좀 아쉽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하고 윤석열 지사 두 분 다 제가 볼 때는 국민을 너무 좀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왜냐 또 윤석열 이 양반은 또뭐 종부세를 뭐 다시 검토해야 된다. 예, 이러는데 윤석열 전 총장은 자체를 아예 오해받죠. 재검토를 자기 해야 재산이 된다. 그만큼 60억 넘으니까 종부세 하는 오해받아요. 국민을 위한 발언들이 아니죠. 그리고 이재명 지사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문제는 자신이 있다. 대통령이 되면이잖아요. 근데 된 것처럼 지금 착각하신 것 같아요. 이런 좀 뭐라 그럴까요? 너무 앞서가는 발언들 그리고 주택 매입공사나 이런 부분도 표현을 정치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국민들이 충격 안 받게 국민이 다 국민이잖아요. 부자도 국민이고 어려운 분도 다 그렇죠. 국민인데 누구나 다, 네. 왜 자꾸 편가르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정치 지도자로서는 좀 제가 볼 때는 보기는 좀 안 좋다고 말씀드리고 네. 이왕이라면은 뭐 매입공사를 차려서 뭐 가격을 뭐 정한다 그러는데 그 시장 논리를 위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보와 보수의 특징을 우리가 짧게 말씀드리면 진보는 공익적 개념을 먼저 두고 분배를 우선하잖아요. 예. 보수는 성장과 개인 어떤 자유를 우선시하잖아요. 그러면 진보 보수 더하면 보자 빼면 진수예요. 진짜 이 부동산 정책의 진수는 두 개를 다 합쳐야 되는 거예요. 공익적 개념도 가져야 되고 개인의 어떤 재산권 보호도 같이 가는 게 진정한 정책이죠. 제가 볼 때는. 네. 근데 두 분 다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이 양반이나 이재명 이 양반이나 다들 그냥 진영 논리에 지금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번 더 두 분 다 좀 국민을 보고 전체적으로 본다라 그러면은 이 부분은 검토해 봐야겠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전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서 내 방향은 이렇다. 틀리면 바꾸다. 이게 아니고 못을 박아 이 두 양반은. 이런 것들은 이 국민들이 좀 혼을 내야 됩니다. 제가 볼 땐. 그래서 네. 뭐 표현이 좀 과도한지 모르지만 불로소득이라는 건 대한민국에 없잖아요. 다만 네. 과잉소득이죠. 투기라는 어떤 요소 그런 부분들을 너무 편가르게 하지 말고 지금 공급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두 분 다 공급 얘기를 안 해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3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도 짓다 아직도 땅이 남아 있어요. 그런 부분, 교통계획, 이사 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발언을 좀 높이시고 연구를 총체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좀, 바람이 네. 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앞서 발언 보셨겠지만 뭐 저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고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는 점 다시 한번 주지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정책적 방향을 일단 내놨는데 예. 좀 극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 제가 뭐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이재명 지사가 제안한 것이 일단 결론적으로 빨리 좀 시간이 다 돼가지고 뭐 말씀을 좀 먼저 드리자면 일단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일단 그 주택 매입공사에서 처음에는 지금 집값이 오른 추세이기 때문에 주택을 공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기존의 공급 정책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주택 시장 전체가 3,000조인데 그 매입하고 뭐 공급을 하는 그런 예산은 어디서 또 이제 충당을 할 우리나라 것인가. 한 해 예산이 500조. 그런 문제가 있고 마지막으로는요. 매입을 해가지고 임대형 주택으로 돌렸다 칩시다. 그러면 시장 가격이 오를 때는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사람들 쫓아내고 다시 풀을 겁니까? 뭐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결국은 저는 이 정책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마르크스주의가 다시 나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대선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충격적입니다. 결국은 그 프레임 자체가 선악을 나누어 가지고 소위 이제 실거주 목적의 주택 소유자가 아닌 뭐 그 이상의 투기 목적의 세력을 어떻게 이제 징벌적인 과세를 통해서 제재를 한다는 건데 결국 이거는 문재인 정권에서 시행을 했던 부동산 적폐 프레임의 연장이고 연장선상이다. 버전 2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아직 지지율이 뭐 그 정도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좀 충격인데요. 이제 국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현 가능한 공약으로 그걸 실제로 또 밀어붙였을 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서 정말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피해는 오히려 더 서민들이 볼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반드시 또 인식을 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집값이 2, 3년 내에 떨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시장은 그렇게 듣고 있을까요? 한번 복기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두성교 선임연구위원, 한문도 교수, 정동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서로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